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시행한 캠페인 고투 트래블 이후 2주 만에 일본 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2.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은둔 생활로 건강 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가 49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며 권고하는 와중에 일본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소설가 나카무라 후미노리는 고투 캠페인은 어리석은 정책을 넘어 광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토록 국민들은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아베 총리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아베가 국민보다 우선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베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그것은 바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올해 4월 14일 이후 10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약화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영해상 불법 조업 단속을 주장하며 일본 어선들을 추격하는가 하면 3,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전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고속정과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까지 총동원했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철저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중국 선박에게 무력을 시위하거나 강제적으로 조업을 방해했다면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런 중국의 행동에 비난을 퍼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일본은 16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2020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왔습니다. 또 백서에 포함된 여러 점의 지도에도 독도 대신 버젓이 다케시마를 써넣었죠. 일본의 행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과 딱 어울리겠는데요. 일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깨트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향상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으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상은 강해지고 있는 한국도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이 반드시 전수방위 원칙의 기본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아주 점잖게 타일렀지만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며 대북 공격에 한국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발언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군 Y9 정찰기 한 대가 제주도 남쪽을 거쳐 강릉 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돌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여러 차례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했었죠. 러시아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6대가 무더기로 카디즈로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전술 조치에도 4시간 동안 활기를 친 뒤 돌아갔죠.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두 개국이 연합으로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의 대응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기에 대해 섬광탄 총 20여 발, 기관포 360여 발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자주국방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대적하기 위한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바로 독침 전략이죠.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전력과 전략 무기들을 통해 상대 국가의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아참!
한국의 독침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에 I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게다가 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현존하는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해군도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를 차질 없이 착착 수행하고 있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죠. 이로써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KAI는 이제까지 약 4조 원에 이르는 KR-1과 T-50, 148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공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임에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우수성과 안정성, 후속 지원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KF-X까지 만들어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고 A사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최첨단 핵심 장치들도 이미 국산화해 개량된 진짜 스텔스 기능이 있는 KF-X를 준비하고 있죠. 이미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KF-X에 개량된 진짜 스텔스 기능까지 장착하면 이젠 정말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한국의 하늘을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겁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국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오던 한국은 과거 70년 전에는 탱크 하나도 없을 만큼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 큰 도약을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그리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K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진 요즘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의 K 콘텐츠들은 더욱 힘을 내고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전 세계의 K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드림 콘서트는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됐어요. 온라인 콘서트를 즐기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최첨단 기술인 EX3D 사운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서라운드 음향 효과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선사했죠. 또 초고화질 영상 4K UHD 고화질 방송 서비스, 다중 회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멀티캐스트 라이브 중계 등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드림 콘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만 주력을 내는 것이 아닌 과학과 기술적인 분야까지 접목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문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거죠. 한국은 뛰어난 첨단 기술로 세계 최초의 문화 공연을 이끌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 문화 콘텐츠 외에도 어떤 분야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한국의 과학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성과학자들이 아닌 한국의 과학 영재들이 국제대회에서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0 유럽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은 전원 금메달을 수상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서부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다른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1988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는 총 198회를 참가하며 무려 41차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의 수상 경력 또한 화려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종합 1위 달성, 2019년은 물리, 생물, 그리고 화학 총 3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할 정도로 한국의 미래과학을 책임지는 영재들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과학 영재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계 6, 7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영재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첨단 기술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미래차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은 매년 60개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그 안에 과학기술 경쟁력을 시사하는 평가지수가 들어있죠.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세계 2위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 역시 풍부한 편인데요. 총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39만 6천 명으로 세계 6위입니다. 또 논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수치로 환산되고 있는 지표들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미래차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로봇공학, 소재공학,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등이 있죠. OLED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가 거의 독주하다시피 한 상태며 특히 삼성은 QLED라는 초격차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K칩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또 핵융합 에너지 분야는 세계 최대의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를 보유해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인 이터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5G를 넘어 최초 6G 상용화를 노리고 있고 한국의 5G처럼 6G도 세계 최초 기술 개발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까지도 앞서 나가 유럽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선방했답니다.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한국이 변방이었지만 신약 개발과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 생산 능력은 한국이 1위인데다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도 앞선 상태입니다.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까지 개발하는 등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진단키트를 포함한 K바이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지구촌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룬 나라죠. 그래서 OECD와 IMF, UNDP,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등 8개의 세계 최고 권위가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임을 알 수 있죠. 특히 UNDP에서는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률, 그리고 평균 수명 등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도 매우 높은 점수로 선진국으로 분류됐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7개국만 포함된 3050 클럽에 가입됐고 OECD 국가 중 선별되는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국격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MF에서 선정한 10대 선진국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 외신에서조차 극찬할 정도로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방송을 비롯한 외신에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고 이제 한국은 최초의 세계 국가다라며 극찬한 바가 있죠. 특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통계와 대응 방식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젠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산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제작하던 과거 수출 지향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필요한 기술 집약형 산업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K컬처 시대를 만들었죠. 이제 AI와 빅데이터, IoT 등 첨단 IT 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이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앞서가자 해외 많은 기업에서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R&D 거점을 세운 상태입니다. 해외 유명 기업들도 한국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항공기 전문 업체 보잉도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말한 바 있죠.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이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 역량이 큰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만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충족하는 유일한 곳이기에 대다수의 외국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4차 산업 기술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 파워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인 문화 콘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을 키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에 매달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정작 한국에 있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전 세계에선 한국을 선진국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신이 K방역 성과를 소개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전문성을 갖춘 긴급 구호 등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며 극찬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도 우리나라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키는 K방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도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에 통달했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진국 중 하나라며 코로나19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는 14쪽 분량의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를 실었죠. 그 속에는 정부 주도 연구로 진단키트를 개발한 사례와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용이 세계 2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에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거죠. 심지어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 국민들을 위한 시설 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까지도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부터 일본의 NHK까지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 해수욕장 방역법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QR코드를 이용해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내의 몰림 현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러한 K방역 노하우를 전파받기 위해 세계 82개국에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K방역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OECD에서 한국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절했고 전문가들은 역성장이지만 한국의 GDP 순위가 8에서 9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년 전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은 정말 전 세계가 바라보고 배울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올랐습니다. 대체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어떤 면모를 보며 어떤 기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2013년 미국의 한 언론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그 밑바탕에 있는 저력에 대한 소름 돋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로 지금의 한국의 성장을 예측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켄터키주 정도 크기와 인구 약 5천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특유의 불굴의 의지와 맨 땅부터 일궈내는 힘을 길러 나라를 성장시켰는데요. 한국은 경영과 비용, 생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테크놀로지 카피캣의 대가로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빠른 성장은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또 1980년대 한국이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속도는 마치 해성과 같았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올라섰지만 1990년대 말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한번 국난을 맞았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극복하는 단결력과 국난 극복 DNA를 발휘했고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힘으로 무려 3년이나 빠르게 IMF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5번째 국가일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세계 9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또 디스플레이 패널, 메모리 칩, 선박 제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과 철강, 직물도 10위권에 들어가며 놀라운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201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는 등 한국은 국력을 성장시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단기간에 공략하는 능력과 한국인의 특유의 과감함으로 라이벌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에도 과감히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본이 꽉 잡고 있던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공략해 지금은 한국이 그 시장들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죠.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한국인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큐멘터리에선 한국이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소프트 파워 서비스 산업은 세계적 인프라가 있는 도시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해외 전문가들은 모든 요소가 부합한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저력과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는 성향이 만든 한류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아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은 카피캣의 대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앞으로 10년간은 세계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측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지나친 외래어의 유입을 걱정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먹방, 만두, 떡볶이 등 한국 단어를 사용하고 외신에선 혼족이라는 한국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소프트 파워 붐을 일으켰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죠. 해당 다큐멘터리에선 K푸드부터 K드라마, 찜질방 등 각각의 자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현재 K컬처, 한류라는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선진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만 각별히 사랑받는 존재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대비되어 있는 한국은 전 세계의 기준이 돼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 교수는 자신한테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서울로 유학 보내겠다 할 정도로 한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쿨은 전 세계의 주요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각 나라에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유학을 올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눈부신 기적들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한류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